우리는 길가를 지나며 잡초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밟고 다닙니다. 보도블럭 사이 잡초에서 꽃이 피면 왜 이렇게 거리 정비가 안 되어 있냐며 불평하기도 하죠. 푸른 풀잎 사이로 돋아난 자그마한 꽃잎들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와 싹이 움트고 잎이 돋아나고 다시 꽃이 피기까지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푸른 풀잎들도 화원에서 파는 화려한 장미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길가에 피어난 푸릇푸릇한 풀잎들, 잡초라 부르며 짓밟지 말고 한 번쯤은 눈길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잡초처럼 어느 누군가의 인생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톡톡사연 박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항상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 인생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봐 주시고 이런 일 겪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대에 결혼했어요. 요즘 치곤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한 셈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30이 넘어서 결혼한다고들 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일찍 결혼하기로 했던 게 남편도 저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 우리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해서 그랬어요. 또 경제적으로든 뭐든 안정되게 신혼을 시작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딱 균형 있는 부부는 아니었지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먼저 저와 신랑은 꽤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학벌도 비슷했고 동갑이었고요. 신랑은 변호사로 꽤 큰 로펌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전 나름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벌이는 당연히 신랑 쪽이 좋았고 사실 인물도 신랑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평균치는 하는 외모였지만 신랑은 키도 크고 상당히 듬직하게 생겨서 인기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저희 친정이 좀 더 잘 사는 편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 결혼에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시댁 쪽은 아닌 상황이었고요. 저희 친정은 저희 언니 결혼할 때도 서울 아파트 전세를 다 해주셨고 저희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저희가 모은 돈에 모자란 부분을 더해주신 것이었지만 그것도 수억대였으니까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죠. 시댁에서는 그걸 그리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전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왜 며느리 집 잘 살면 이상하게 질투하면서 싫어하는 시댁들도 있다고 열등감 조심하라는 조언도 들었었는데 저희 시댁은 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고서 처음 시댁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느긋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사돈댁에서 워낙 지원을 잘해주셔서 그래도 걱정이 없구나. 그러게 말이다. 너희 형은 좀 쪼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린 참 잘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거기에 맞장구 치며 절 칭찬하듯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도 조금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사돈 어른이 마음도 넓으시고 여유도 있으셔서 다행이었지. 항상 감사해야 한다. 시아버지는 기특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동감이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는 항상 느긋하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갈 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내주셨고 제 입맛에 맞는 디저트도 항상 센스 있게 골라서 내주시는 분이라서 시댁에 갈 때 참 기분 좋았어요. 시아주버니 한 분 계시긴 했지만 거의 뵙지 못했고요. 손이동서도 마찬가지로 뵐 일이 없어서 시댁하고 갈등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때쯤이면 정말 한창 깨 쏟아지고 언제든 신랑하고 같이 놀고 싶어 안달나 있을 때잖아요. 신혼 초 풋풋하기 이를 데 없는 시기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밖에 나가 일하니까 놀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같이 있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느 토요일에 신랑이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누구하고 약속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죠. 아니,
토요일에 약속 있는데 누구인지 왜 말을 안 해줘? 자기가 알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직장 동료야? 아니, 아내인 내가 알 이유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좀 난처한 눈치였어요. 남편이 성격이 좀 곱고 바른 사람이라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다른 사람이라고 둘러대지도 못한 거였죠. 그게 어머니하고 밖에서 만나기로 됐어. 아, 뭐야. 어머니하고 만난다고? 그걸 왜 말을 안 하려고 했어? 남편은 결국 제 질문 끝에 실토를 했고 예상 외의 약속 상대에 저는 좀 힘이 빠졌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여자를 만나나 의심했거든요. 물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남편을 믿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가까이 지내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그래?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고 참, 별 간섭들을 다 하시네.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바깥에서 약속 잡아 만나는 걸 가지고 뭐를 할 만큼 제가 성격이 나쁜 건 또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근데 어머님은 왜 나하고 같이가 아니고 당신하고만 만나시는 거야? 아들하고 둘이 오랜만에 놀고 싶으신가? 모르겠어.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아, 알았어. 잘 놀고 와. 근데 너무 늦진 마. 우리 주말밖에 같이 있을 시간 없다고. 알았어. 남편은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본인도 참 잘 알았거든요. 바쁜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한테 주말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은 그렇게 남편이 오후쯤 들어왔어요. 점심만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잘 다녔다고 해서 그게 그리우셨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센스도 있고 옷도 잘 차려입는 그런 편인 분이었으니 아무래도 젊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게 그리우셨을 수도 있고요.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모시고서 식당하고 카페 다녀왔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는 저와 신랑이 또 다른 곳에 나들이를 갔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이번에는 금요일 저녁에 남편이 약속이 있어 늦는다는 거예요. 원래 주말이라는 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하필 금요일에 또 약속 있다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아니, 이번에는 누군데? 회식이야? 아니, 회식은 아니고. 누구야? 어머니. 뭐? 어머님? 또? 금요일 저녁 분위기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 그렇다고 직장 끝나고 힘든 사람한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죠. 남편은 로펌에 다니고 있었고 굉장히 힘든 직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퇴근 후에 쉬기는 못 해줄 망정 끌고 나가서 또 만난다니. 하지만 상대가 시어머니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입을 다물고 일단 즐겁게 다녀오라고 했죠.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부름이라 어쩔 도리가 없는지 약속에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어머님 요새 심심하시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야, 좀 그러시네. 당신 결혼 전에 어머님한테 되게 잘했지. 그래서 그거 못 잊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보자 나름 예리한 질문이었는지 신랑이 입을 다물고 제 눈치를 봤어요. 혹시 매주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겼던 거 아니야? 매주는 아니고. 아이고, 효자셨구만. 그랬으니 결혼 후에도 똑같이 해줬으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내일도 또 보자고 하셨으니까. 뭐? 이건 또 무슨... 저는 정색했어요. 아니, 지난주 토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남편 빼앗긴 것만도 충분한데 내일 또 나가다녀. 명색이 신혼인데 2주 연속, 그것도 이번 주에는 금토를 계속 남편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안, 내가 그러자고 해서. 내일까지만 나갔다 올게. 진짜 이러기야?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하셔서.
아휴, 잘났다, 진짜. 그럼, 진짜 이번 주까지만이야?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르긴 해도 워낙 순한 사람인지라 아마 시어머니한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그 주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 다음 주는 그래도 조용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얌전히 집에 있었던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남편이 시어머니와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죠. 아니, 저희가 그렇다고 주중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시댁하고 제법 가까운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거든요. 사실 저희가 만약에 애를 가진다고 하면 어쨌든 시부모님께서 봐주셔야 하니까 가까운 쪽이 낫다고 했고 그건 시어머니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었죠.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실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해서 시어머니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댁하고 잘 지낼 생각이었죠. 시댁하고 특히 시어머니랑 가까워야 나중에 애기 봐달라고 부탁드릴 때 여러 가지로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거의 2주에 한 번은 저녁에 가서 외식으로 밥도 사드리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저녁밥을 먹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무척 가까운 사이고 충분히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 다음 주말에 다시 한번 남편이 불려나가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감이 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면서 어깨만 으쓱거릴 뿐이었고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죠. 유순하기는 하지만 고집이 황소 심줄 같은 남자라서 더 이상은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 후 2달 정도는 남편이 주말에 나가지 않았어요. 주중에 시댁에 가도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묘하게 저한테 쎄한 느낌으로 구신다는 게 느껴졌는데 그걸 딱히 탈을 잡자니 또 말로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기분이 썩 안 좋은 상태만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2달쯤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예, 세아가, 너 지금 뭐하니? 네,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희 신랑한테 뭐 이야기 들은 건 없니?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요? 얘기 안 했어? 네, 전혀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시댁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데 아니면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한 건가 싶은 걱정이 덜컥 들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끌다가 운을 떼셨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너희가 주는 용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너희 시아버지께 말이다. 그래서 조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너희 남편이 못마땅해 하더구나. 혹시 너한테 말을 했나 싶어서 말이다. 어머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럼 한번 너희 둘이 이야기하고 좀 말을 해주렴. 네, 어머님. 저는 좀 당황한 채로 전화를 끊었어요. 당시 저희는 시댁에 월 50만 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었죠. 저희는 당시 신접살림을 차려서 돈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남편이 높은 변호사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터라 평균적인 연봉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편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셋집에서 벗어나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가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셋집이 아니라 저희 소유의 집에서 여유롭게 키우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죠. 자기, 혹시 그동안 어머님이 자기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자기한테도 말했어? 응, 오늘 전화하셔서 그러시던걸? 용돈 너무 적다고.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어. 그러면 그동안 혹시 나갔던 게 어머님이 용돈 졸라서 그랬던 거야? 아휴,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항상 그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
나중에는 내가 자기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자르긴 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 역시 남편 마음이 이해되긴 했죠. 근데 자기, 월 50이면은 조금 올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얼마 정도로? 월 7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내 친구들이 시댁에 드리는 돈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저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우리가 돈 모아서 집 사서 옮겨야 되니까 그 이상은 무리야. 지금 전세금도 높긴 하지만 요즘 집값이 정말 너무 높아서. 그렇지. 자기 말이 맞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는 자기가 말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결말이 난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저한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얘, 너 바쁘니? 네? 일하는 중이기는 해요. 잠깐 시간 못 내겠니? 너희 회사 앞인데 지나가다 너 생각이 나서 말이야. 어머나, 근처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저희 회사는 번화가에 있었기 때문에 외출을 했다가 저희 회사 근처 지나는 일은 있을 법하긴 했어요. 일하는 며느리한테 그걸 굳이 말하고서 나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했죠. 제가 동료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나가니 시어머니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반갑구나.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어머님. 밖에서 보니 더 반가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시고 들어가서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처지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느릿느릿 커피를 드셔서 속이 좀 터졌어요. 전 약간 초조해져서 시계를 들여다봤죠. 시어머니는 힐끗 제 얼굴을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에휴, 잠깐 시간 내주는 것도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필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그래? 몇 시인데? 오후 4시요. 그럼 아직 멀었구나. 여유있게 들어가도 되겠네. 아니요, 어머님. 그게 회의 준비를 해야 돼서. 아이고,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냥 시엠이랑 있기 싫다고 말을 해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퉁박을 주셨어요. 이상하게 시어머니 말투에 날이 서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제 커피만 마셨는데 곧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다른 건 아니고 너희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 월 70만 원 용돈 주기로 너랑 말했다고. 네네, 그러기로 했어요. 저희가 더 드리고 싶지만 사실 집도 사야 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변명처럼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월 70만 원 용돈이 절대 적은 건 아닌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절 쳐다보셨어요. 네가 그러자고 한 거지? 네, 제가 그러자고 한 거죠. 어쨌든 월 70만 원으로 용돈 올리자고 한 건 저였으니까 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시더군요. 너 욕심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네? 네 주제에 우리 아들같이 좋은 남편 얻더니 이젠 돈 욕심도 못 버리겠나 보구나. 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말씀을 떠나서 저런 눈치를 주신 적도 없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변호사로 로펌 다니는 남편과 대기업이라도 그냥 직원일 뿐인 저하고 스펙 차이는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저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불시에 들은 말이라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다시 비꼬면서 말을 던지셨어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이 아니랬다. 너하고 결혼하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더구나.
뭐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지. 너하고 결혼 전에는 걔 월급 절반을 우리한테 줬어. 걔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자그마치 800만 원이야. 월 400만 원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걸로 생활비를 썼다. 그런데 너하고 결혼하더니 이제 월 50만 원을 주고 뭐? 올려달라고 하니까 월 70만 원? 시어머니는 잔뜩 비꼬는 뒤로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남편이 결혼 전에 연봉치고는 제대로 돈을 못 모았다 싶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좋은 로펌 다니면서 주중에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 800 정도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돈에서 절반을 뚝 잘라 시댁에 통째로 주고 있었으니 돈이 안 모일 수밖에요. 아니, 어머님, 그럼 그이 불러내서 밖에서 만나신 게... 그래. 그 애가 네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기에 섭섭해서 걔를 따로 불러내서 설득했다. 스펙이 그 애가 훨씬 좋으니까 네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네가 얼마나 네 친정이 준 돈으로 자랑질을 했으면 걔가 그렇게 네 눈치를 보니? 아니, 어머님. 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전세금에 대해서 남편한테 자랑을 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남편도 거기에 대해 제 눈치를 전혀 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유순하기는 해도 고집도 세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그런 식으로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댁에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지 않기로 한 건 남편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그이는 저한테 어머님 요구에 대해서 말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뭐? 너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말을 안 꺼냈겠지. 어머님, 그이 고집 센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도 안 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걔, 네 눈치 엄청나게 본다. 시어머니는 내뱉듯이 말하면서 일어났어요. 내가 두고 본다. 너 내일 당장 돈 400만 원 입금해라. 네 남편한테 말해서 네가 당연히 찬성한다고 말하고 당장 입금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다 쳐다보는데 진심 쪽팔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친근하다고 믿었던, 센스 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싶고 말이죠.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알아왔던 시어머니는 대체 누군가? 여태까지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하고 잘 통하는,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시어머니였단 말이죠. 친구들한테 저희 시댁 이야기를 해도 너희 시댁 참 괜찮다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사정과 얼굴을 숨기고 계실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도 이야기를 안 하고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 제가 모를 수밖에 없긴 했지만요. 저는 그날 남편을 붙들고 밤 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아니, 정말이야? 결혼 전까지 월급 절반을 시어머니께 드린 거였어? 그랬지. 세상에. 그러니 돈을 그리도 못 모았지. 제가 혀를 찾아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자기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그랬구나.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드렸는데도 그러셨네. 그래, 자기가 내 눈치 봐서 어머님 요구 못 들어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모질고 나쁜 며느리나 아니로 보였나? 아니, 그냥 내 돈을 못 가져가시니까 뭐든지 다 못마땅하신 것 같더라. 남편은 지친다는 듯이 웃었어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어깨를 쓰다듬어줬죠. 저도 시어머니와 본색에 놀랐지만 평생 시달려온 남편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시댁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주말에 우리 부부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돈을 주기를 바라셨을 테지만 말이죠. 저도 남편 말에 대찬성이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전혀 받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 때쯤이었어요. 남편과 사이좋게 저녁을 해먹고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누구냐고 묻자 시어머니였어요. 어지간한 일에는 당황 안 하는 남편도 황당해진 얼굴로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서 계셨어요. 너희 어제부터 왜 전화를 안 받니? 그게... 저희 어디 다녀오느라고 바빴어요. 저희한테 전화는 왜 하셨죠, 어머니? 제가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챘어요. 시어머니는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절 노려보셨죠. 너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이해 못했어? 네? 저는 일부러 모른 척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와 대판 싸울 일은 없었죠. 네 신랑 월급 말이다. 원래 이 아이 월급 절반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하는 거야. 옐로우스쿨 들어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결국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셨죠. 남편과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정말 크게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후자금 깨서 너 로스쿨 학비 보내준 거야. 그거 잊지 마. 네 월급은 절반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니? 어머니, 로스쿨 학비로 대주신 거 첫 학기, 첫 등록금뿐이었다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등록금도 제가 로펌 들어가자마자 드렸고요. 기억 못하세요? 아무튼 네 학비며 생활비로 우리 노후자금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네가 우리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거다. 시어머니는 계속 억지를 부리시다가 저를 문득 보셨어요. 결혼 전까지 얘가 이렇지를 않았어. 다 며느리 네가 잘못 들어온 탓이다. 너 때문에 얘가 우리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불효자가 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동안 한번 잘 지내보겠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음식을 해다 바쳤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꼴을 만들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해야겠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음식 잘 해주시고 디저트까지 만들어주셨던 것이 그래서였던 거예요.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랑 월급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뜻이었던 거죠. 됐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가 해먹고 살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당연하게도 거의 거품을 물 것처럼 화를 내셨죠. 아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른한테? 버릇 없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그이가 번 건 우리 가정의 돈이고요. 절반은 못 드려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더 화가 나게 만들었던 모양이더군요. 평상시에 센스 있고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한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아들 돈을 못 가져간다는 거니?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요. 너 그렇게 버릇없이? 새아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내쫓을 거야. 시어머니는 발을 마구마구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러다간 아파트 다른 집에 민폐일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지만 시어머니는 어지간해선 진정이 될 기미를 안 보이고 계셨죠. 너 같은 게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는 거다. 저 애가 우리 집안 기둥이었어. 그래서 우리 집안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들어와서 그걸 홀랑 가로채가 버린 거야. 어머님, 결혼할 때는 당연히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상하셨어야죠. 다른 가정이라니. 다른 가정이라니. 엄연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다른 가정이야. 넌 정말로 호적파여서 쫓겨나 봐야 세상 무서운 걸 알겠구나.
시어머니는 소리를 계속 지르셨어요. 저러다가 목이 완전히 나가서 내일 모레쯤 목소리도 안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너무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셔서 웃음도 안 나올 지경이었는데 남편이 그때 그러더군요. 호주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호적 같은 거 없다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 사람 내쫓는다고 해도 내쫓으실 방법 같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쫓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시려나. 남편은 태평한 말투로 느릿느릿 말했어요. 원래 저렇게까지 말투가 느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일부러 시어머니를 약올리는 듯한 말투였죠. 시어머니는 거의 숨이 넘어갈 것처럼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호주제가 뭐? 내가 며느리 내쫓는다면 내쫓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곤란한 거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전 이제 슬슬 재밌더라고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더니 시어머니한테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저희가 접근금지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등본 못 대보시게 정보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할까요? 뭐라고? 어머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 꺼져주시라는 뜻? 남편은 표정도 안 변하고 잔인한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색이 펄해졌다가 빨개졌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들을 보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표정이라 저는 친절하게 현관문을 가리켜 드렸어요. 저 현관문 열린 채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너희들 정말? 시어머니는 결국 숨도 못 쉰 채 현관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별로 불쌍하지는 않았죠.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억지를 부려야 안 되었다고 할 텐데 너무 오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오셨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한숨을 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내일 관리사무소며 옆집 앞집에 미안하다고 해야겠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런데 자기, 아까 그 말 진짜야? 무슨 말? 아유, 호주제가 없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접근 금지? 그것도 돼? 부모님한테? 그건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 받고 뭐 그런 게 얽혀 있는데 그게 조건이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어서. 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아리송해졌어요. 남편이 한참 설명하다가 저 얼굴이 멍해 보이니까 거기서 멈추더군요.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신청 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간단히 정리한 뒤 남편은 하품을 했어요. 금쪽 같은 주말인데 그 끝을 이렇게 내버렸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자기야, 어머님 그렇게 보내도 돼? 후회 안 해? 남편은 사실 상당한 효자였어요. 시부모님께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요. 하지만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 내가 결혼 전까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 다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해드렸어. 그런데 결혼 후까지 전과 똑같은 걸 바라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그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구나. 상황은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고 있을 순 없잖아. 나도 내 가정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한 번쯤은 확실하게 이런 계기가 있는 게 좋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하품을 하고 먼저 씻고 침실로 들어가 잔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좀 속이 시끄러워서 그날 밤엔 혼자 술을 한 잔 마시고 침실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제 사무실로 전화해서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거절의 말을 했어요.
남편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잔인하게, 저는 단호하면서 덤덤하게 말이죠. 계속해서 거절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거의 반년쯤이 지나서야 체념하셨어요. 6개월 동안 저희가 아예 그동안 드리던 용돈도 끊어버렸더니 그제야 정신이 드셨던 거겠죠. 남편 말에 의하면 이 시아버지한테도 수입이 있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했던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도 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셨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해도 시댁에 생계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월 70만 원도 어지간히 아쉬우셨던지 결국 반년 뒤에는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전화를 해오셨죠. 지금은 남편이 아예 용돈을 월 50만 원으로 내리자는 걸 제가 반대해서 그냥 7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곧 아기도 태어날 거라서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용돈은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죠. 그때 남편이 확고하게 시어머니께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시어머니는 훨씬 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다시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고요. 다만 남편은 묘하게 시어머니께 차가워져서 이전처럼 편안하게 시어머니를 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다시 좀 편하게 대하라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은 도리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난 그대로 하고 있어. 어머니가 날 멀리 대하시는 거지. 그래? 어머님이 좀 기가 죽으신 것 같긴 해. 그래, 그냥 그거야. 남편은 그게 잘된 거라면서 웃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기는 했지만 남편 말이 맞다고 느껴졌어요. 적어도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저와 제 남편을 그때처럼 윽박지르고 저희 돈을 시댁 돈처럼 당연히 줘야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순 없을 테니까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남편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확고하게 느꼈어요. 그 뒤로는 아주 편안하게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겨도 된다 생각하고 살고 있죠. 제 황당했던 시댁과 시어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시댁에서 받는다면 꼭 남편과 함께 부부가 거절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